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 중반을 지나고 있는 오애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시골로 떠나 도시로 올라왔던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오르곤 하죠. 그 중에서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동시에 삶을 바라보는 눈과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놓았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19의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알고 지내던 친구의 소개로 버스 안내양을 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해도 뜨지 않은 새벽부터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노선을 돌다가 일이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죠. 처음 해보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그것도 몇 개월이 지나니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오가는 손님들의 얼굴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죠. 평소에 본 적 없는 청년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군대에서 막 제대한 듯 짧게 깎은 머리에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체격이 눈에 띄었죠. 그 남자는 늘 종점에서 타고 내리곤 했습니다. 새벽같이 버스를 탔다가 저녁 무렵엔 어김없이 지친 얼굴로 버스에 올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신도 힘들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이 서 있으면 망설임 없이 자리를 양보하거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도와주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갔고 어느 날부터인가 일을 하면서도 은근히 그 남자가 버스에 타기를 기다리는 저를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한동안 그가 버스에 타질 않는 겁니다. 며칠 동안 그 모습을 볼 수 없으니 괜히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러다 며칠 후 드디어 그 남자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잔뜩 피곤해 보였어요. 그는 앉자마자 금세 고개를 떨구며 잠이 들었고 종점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일어날 기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어깨를 흔들며 그를 깨웠습니다. 저기 손님, 종점이에요. 내리셔야 해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요.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웃으며 건네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월급을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주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나왔더니 속이 허해서 시장 어귀에 있는 허름한 국수집에 들어가 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따끈한 멸치 국물에 후루룩 국수를 먹다 보니 금세 그릇이 비어졌죠. 그런데 계산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아무리 찾아도 돈이 없는 겁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주머니 속을 다시 뒤적거리다 손끝에 구멍이 느껴졌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아침에 바삐 나오느라 옷을 제대로 하긴 못했는데 구멍난 틈으로 돈을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국수집 사장님은 바쁜 듯 눈살을 찌푸리며 재촉했고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던 찰나 뒤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버스에서 보던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기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게 옷에 구멍이 나서 돈을 어디다 떨어뜨렸나 봐요. 그럼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사장님, 여기 제 밥값까지 같이 계산해 주세요. 마침 그 국수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남자가 제가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제 밥값도 대신 내주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말을 트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내일도 버스 타실 거죠? 오늘 내주신 밥값은 내일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지난번에 종점에서 저 깨워주신 거 퉁쳤다고 생각할게요. 아, 그건 아니죠. 이러면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정 그렇게 미안하시면 나중에 밥 한번 사주세요. 쉬는 날이 언제예요? 그날 보는 거 어때요? 그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혹시 이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피어올랐죠.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통성명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명식.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이름을 주고받은 그 순간부터 뭔가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속을 잡은 뒤로 저는 쉬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평소엔 하루하루가 일만 하며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루빨리 쉬는 날이 오길 바랬고 계속 달력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고 저희는 허름하지만 따뜻한 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박한 밥상을 사이에 두고 저희는 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럼 명식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작년에 제대해서 지금은 도배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긴 해도 이거 배워두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하루하루 배우면서 버티는 중입니다. 그렇구나. 저 사실 명식 씨가 버스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 보고 참 좋은 분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날도 선뜻 제 밥값 대신 내준 것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어르신들 돕는 건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선 저 혼자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르신들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한 듯 하면서도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괜히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듬직한 체격만큼이나 속도 곧고 따뜻한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명식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제가 23이 되던 해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간은 버스 안내양을 계속했습니다. 조금 더 일해서 돈을 모으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애순아, 우리 결혼됐는데 지금 하는 일 그만두면 안 될까? 하루 종일 버스 타는 거 힘들잖아. 이제 우리 아이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당신 힘든 일 하는 거 내가 미안해서 안 되겠어. 대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족함 없게 해줄게. 내가 지금은 초보라서 많이는 못 벌지만 그래도 도배하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다잖아. 이 기술만 있으면 조만간 자리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 그만두자. 내가 2~3배로 더 일할게. 남편의 든든한 약속에 저는 곧 버스 안내양을 관뒀습니다. 남편은 약속한 대로 쉬는 날도 없이 땀 흘리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무렵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듬해엔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자 남편은 더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마침 그 시절엔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던 때라 일감이 많았고 그의 손재주가 좋다는 소문이 퍼져 점점 벌이도 나아졌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그는 제게 조심스레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술도 있고 인맥도 쌓였으니 도배와 장판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차려보고 싶다 했죠. 저로서는 걱정도 됐지만 그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아 결국 응원했습니다. 다행히도 사업은 초반부터 잘 풀렸어요. 일도 많고 수입도 안정되자 저희 가정 형편은 한결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저는 늦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무려 10살이나 차이 나는 딸이었는데 아들은 동생이 생긴 게 좋다며 늘 동생 곁에서 웃음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순조롭고 자식들도 예쁘게 커주니 제겐 더 바랄 게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를 뒤흔든 IMF 외환위기가 찾아오자 남편의 사업도 벼랑 끝에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계약이 줄줄이 끊기고 거래처에서도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했죠.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빚만 짊어진 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다시 도배 기술자로 돌아가 일을 구했지만 모두가 힘들던 시절이라 일감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방이며 시골이며 어디든 불러주기만 하면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전 남편이 홀로 고생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현수 아버지, 나도 당신이랑 같이 도배해볼까요? 예전에 우리 가게 했을 때 당신한테 배운 적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줄 순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옆에서 거들면 일도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러면 일감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당신이 도와주면 나야 고맙긴 하지만 그럼 애들은 어쩌고. 현수도 많이 컸고 둘째도 내 손길 필요할 때는 지났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매일도 아니고 바쁠 때만 같이 가도 되고요. 그렇게 아들이 15살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제가 직접 남편을 따라다니며 도배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면 어린 딸을 돌보는 건 늘 아들 현수의 몫이었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나이였을 텐데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집안일을 하고 동생을 돌보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볼 때면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시골까지 일하러 가다 보면 하룻밤 자고 오는 날도 있었기에 저는 미리 반찬을 해놓거나 아들에게 간단히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못할 줄 알았는데 아들은 점점 요리에 흥미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혼자서 재료를 챙겨 이것저것 만들어 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법 그럴듯한 음식을 만들어내곤 하더라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차린 밥상을 받으면 기특하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의 음식 솜씨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한 번은 남편 혼자 일하러 가고 제가 집에 있게 된 날, 아들이 직접 만든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맛있는 겁니다. 어머 현수야, 떡볶이 너무 맛있다. 팔아도 되겠어. 너 이걸 어디서 배웠어? 연수가 내가 만든 떡볶이를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만들어주다 보니까 나만의 비법이 생겼어요. 정말? 어쩐지 안 맵고 너무 맛있더라. 어른이랑 애들이랑 다 좋아하겠어. 현수야, 엄마도 그 비법 알려주면 안 돼? 원래 맛집 비법은 가족한테도 알려주는 거 아니래요. 장난스레 말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남편을 돕는 동안 부쩍 커버린 아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현수야, 왜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야? 가정 형편 때문에 그래? 그건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솔직히 돈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버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저도 오랜 시간 생각해 본 거예요. 저 졸업하면 바로 군대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취업할 거고요. 저도 나름대로 계획 세운 거니까
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남편과 저는 현수를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서 몇 번 더 설득했지만 결국엔 아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현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를 했고 제대를 하고 나선 바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고 월급을 받으면 거의 전부를 제게 보내곤 했죠. 그런데 막상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정말 어렵거나 필요할 때 주려고 차곡차곡 모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고 저희 가족에게는 큰 고비가 찾아왔어요.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남편이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가 믿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간암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초기에 일찍 발견한 덕에 수술을 하면 완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렸으니 더 이상 도배일도 할 수 없었고 저 역시 남편 곁에서 간병을 해야 했죠. 아직 어린 딸까지 있었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럴 때마다 큰 힘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상황이 어떤 거예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간암 초기라서 절제 수술 받고 치료 꾸준히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근데 병원비가 걱정이야.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제가 보내드린 돈 있잖아요. 그거 안 쓰시고 저축해두신 거 다 알아요. 그거 아버지 수술비에 다 쓰세요. 부족하면 제가 더 벌어서 보탤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늘 자신을 희생하며 부모를 걱정하는 아들에게 그저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었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이후에도 몇 년간은 꾸준히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해야 했어요. 간암은 재발 위험이 높은 병이라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최소 5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저와 아들은 남편 곁에서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남편은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면서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남편이 아플 때도 저의 가장 큰 위로이자 버팀목은 언제나 아들이었습니다. 현수는 20대 후반이 되면서는 요리하는 걸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죠.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직접 만든 음식을 가족에게 대접하며 행복해하던 아들이었기에 주방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에게도 꿈이 생겼는데요. 요리를 배워서 언젠가는 자신만의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했죠. 틈틈이 공부도 해서 요리 관련 자격증도 따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서 소개해주고 싶다 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데려온 여자는 또래의 수수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래, 이름이 박정화라고 했지? 정화는 우리 현수랑 언제부터 만난 거야? 처음 만난 건 현수 씨가 다니던 공장에서였고요. 사귄 건 1년 정도 됐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잘 계시고?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아버지랑은 연락 끊긴 지 오래고요.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네. 내가 괜히 물어본 거 아닌가 싶어. 아니에요, 어머님. 현수 씨랑 결혼할 사이로 인사드리는 건데 이런 제 사정도 다 알고 계셔야죠.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의 사정을 다 듣고 나니 저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모든 세월을 다 알기는 힘들었지만 대충 말만 들어도 고생을 꽤 했겠다 싶더라고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서로를 깊이 아끼는 듯 보였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해준 게 없는 부모였기에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도 아들만 좋다면 된 거라며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었던 터라 아들 부부는 결혼식 대신 사진만 간단히 찍고 소박하게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서운하거나 불만이 있을 법한데도 불평 하나 없이 한 가족이 되어준 며느리에게도 참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친딸 못지않게 저희 부부에게 살가웠습니다. 부족한 살림살이에도 불평 없이 아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절로 놓였죠. 그런데 몇 달 뒤에는 집에 경사가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한 겁니다. 집안에 생긴 첫 손주라 저희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기다렸고 마침내 다음에 튼실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뒤 아들은 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아들 역시 가정을 꾸리게 되자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생긴 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애를 키우고 집안일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건강이 좋아지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몸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예전처럼 도배일을 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무리가 갈 수도 있어서 저희 부부는 둘이서 같이 고무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꾸준히 성실하게 하니 적지 않은 돈이 되더라고요. 둘이서 먹고 쓰는 걸 아껴가며 일하다 보니 돈도 모아졌습니다. 하루는 일을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힘드실 텐데 쉬시지 뭘 이렇게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혼자 해보느라 밥 먹는 것도 어려울 거 아니야. 너랑 현수랑 좋아하는 거 만들어 왔으니까 대충 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 그래야 애도 잘 보는 거야. 감사해요 어머니. 잘 먹을게요. 현수 씨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 그이 요즘에 고민이 많아서 밥을 잘 못 먹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다 좋고 괜찮다는 말만 했으니 고민 같은 게 있는 줄은 몰랐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현수가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 현수 씨가 알면 괜히 어머니까지 신경 쓰이겠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아들이 고민이 있어서 밥도 잘 못 먹는다는데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게 어머님도 아시죠? 현수 씨 예전부터 식당 하나 내고 싶어 했잖아요. 떡볶이 가게 내고 싶다고. 괜찮은 가게가 나왔는데 돈이 많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 말대로 아들은 자신만의 떡볶이 가게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죠. 가진 돈은 별로 없었는데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열일 다 제치고 가장 먼저 나서던 아들이었기에 이번만큼은 제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상의한 뒤 그동안 고물을 팔아 모아둔 돈을 아들 내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덕분에 한시름 놓았어요. 저도 옆에서 현수 씨 많이 도울게요. 그리고 이 돈도 나중에 꼭 갚고요. 얼마 안가 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떡볶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에게 자주 만들어주던
떡볶이로 승부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몇 접시 팔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지만 1년이 채 안 돼 아들의 떡볶이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골목의 수분 맛집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며 손님이 점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높아지자 아들은 가게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그 맛은 전국으로 소문이 났고 택배로 떡볶이를 받아보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전국에 떡볶이를 판매할 수 있는 공장까지 세웠고 그렇게 번 돈으로 또 다른 요식업에도 도전했습니다. 아들은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시켰고 작은 떡볶이 가게 사장이면서 요식업계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의 성장을 보며 놀라움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들은 성공한 뒤 가장 먼저 저에게 도시 근처에 있는 작은 집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근교로 내려가서 살아보시는 건 어때요? 여기보다 공기도 훨씬 좋으니까 아버지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집은 제가 다 준비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두 분한테 집 해드릴 정도도 되고요. 그리고 일 처음 시작할 때도 두 분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받아주세요. 저희 부부는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공기 좋고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죠. 아들은 자신이 용돈을 주겠으니 일은 그만하길 원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특히 남편은 소일거리로 고무를 줍거나 밭일을 하면서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막내딸인 연수의 유학도 책임졌습니다. 딸은 성공한 오빠를 둔 덕에 외국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보며 부모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에 항상 미안했어요. 하지만 다행인 건 아들의 사업이 갈수록 번창했다는 겁니다. 예전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을 벌게 되었죠. 가난은 사라졌지만 그만큼 바빠졌죠. 예전엔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저희를 보러 오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은 일 때문에 출장도 잦았고 집에도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다고 했죠. 그런 와중에도 아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시죠? 두 분 다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현수야, 우리 걱정은 마로. 네 아버지도 여기로 이사와서 건강이 훨씬 좋아지셨다.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넌 어때? 바빠도 끼니는 거르지 말어. 우리 손주 우연이는 잘 지내지? 아이고, 그 녀석이 계속 눈에 밟히네. 우연이도 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통화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우연히 보고 싶으면 우연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7살이 된 손자 얼굴을 자주 못 보는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한 대로 저는 손자가 보고 싶으면 한 번씩 며느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어딘지 모르게 제 전화가 귀찮은 듯 했습니다. 차 안에서 받으면 손자가 방금 막 학원에 들어가서 볼 수 없다면서 나중에 전화라며 끊기 바빴고 어느 날은 아예 받지 않는 날도 늘어갔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껴서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요즘 청아가 자꾸 내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아요. 우연히 보고 싶어서 연락하면 빨리 끊어버리고 심지어 안 받을 때도 많고. 우연 엄마도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지. 자주 전화하고 그러면 요즘 애들 싫어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바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화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맨날 전화하고 싶은 마음 꾹 참고 한 달에 몇 번 걸지도 않는다고요. 아휴, 서운해서 그러지, 서운해서. 그러면 전화만 하지 말고 언제 한번 현수네 다녀와. 현수랑 현수애미랑 좋아하는 것 좀 만들어서. 남편의 말에 저는 아들내외랑 손주가 잘 먹는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만 또 받지를 않아서 문자를 남기고 찾아갔죠. 아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제가 올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고 달가워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아, 너 집에 있었니?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오기 전에 몇 통이나 했는데. 자, 이거 받아라. 우리 우현이랑 니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해왔다. 어머니,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집에 없었으면 어쩌시려고요? 아니,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네가 안 받았잖니. 그리고 문자도 남겼어. 오늘 온다고. 오랜만에 본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옷도 비싼 건지 고급져 보였고 얼굴엔 윤기가 반지르르 흘렀죠.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며느리가 두르고 입고 있는 건 하나같이 다 비싸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온 책에 물 한 모금도 내주지 않고 톡 쏘듯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오신 건데요? 너희 반찬도 주고 우리 우연이도 볼 겸 겸사겸사 왔지. 우연이는 유치원에서 아직 안 왔니? 네,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이렇게 결혼한 아들 집에 덜컥 찾아오시는 건 좀 그렇죠. 앞으로는 연락하셨다고 해도 제가 안 받으면 오시지 마세요. 살가웠던 며느리의 태도는 어느새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가지고 온 반찬을 넣어두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애가 있는 살림하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반찬도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것도 다 오래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채소나 과일도 다 썩어가고 있었죠. 제가 한참을 쳐다보고 있자 어느새 부엌으로 온 며느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남의 냉장고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살림검사하러 오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 거면 이만 가주세요. 저도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결국 저는 아들 집에 가서 기분만 잔뜩 상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말했죠. 당신이 서운한 건 알지만 요즘 애들은 그렇게 찾아가는 거 싫어할 수도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갑자기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현수 엄마, 당신 행여나 오늘 있었던 일 현수한테까지 말하지 마. 안 그래도 바깥 일로 바쁜 앤데 이런 일로 신경 쓰게 하면 되겠나. 괜히 분란 만들지 말라고. 알았지?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남편의 칠순 생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요. 이번 아버지 칠순 생신 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내려갈게요. 가서 하루 자고 오려는데 괜찮죠? 그래, 언제든 와도 되지. 근데 시간이 되니? 안 바빠? 없는 시간 내서라도 가야죠.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지 칠순인데. 엄마, 그럼 그날 봬요. 바쁜 와중에도 잊지 않고 내려오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칠순 생일 하루 전날 시장에 가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잔뜩 사다가 요리를 하고 집 청소도 깨끗이 했죠. 남편은 뭘 그렇게 신경 쓰냐 했지만 남편도 오랜만에 아들 식구들, 특히 손자를 볼 생각에 기분이 좋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칠순 생일이 됐는데 그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걸 어쩌죠? 갑자기 공장에 일이 생겨서 그거 처리하고 가야겠는데요. 애엄마랑 우연이는 먼저 내려가기로 했으니까 점심쯤 도착할 거예요. 저도 일만 처리하고 바로 내려갈게요. 그리고 점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잠깐 밭일을 하고 있을 때쯤 차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며느리와 손자가 탄 자동차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주차를 하자마자 차에서 손자가 뛰어내렸고 남편은 반가운 마음에 밭에서 일하다 한 걸음에 달려와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며느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흙 묻은 더러운 손으로 애를 만지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반가워도 그렇지. 손부터 씻으셔야죠. 이게 뭐야. 새로 산 옷인데 벌써 흙 다 묻었잖아요. 얼마짜리 옷인데.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 남편의 손을 탁 내려치더니 손자를 낚아채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을 수가 없었고 한 소리 하려는 찰나 손자가 며느리를 빤히 올려다보며 내뱉은 말에 쎄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 집에 오는 아저씨 나 안아줄 때 손도 안 씻고 안아주잖아. 반가우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도 나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뭐?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의연이가 요즘 만화를 많이 보더니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주 보여주면 안 되겠네.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갈까요? 손자의 말에 며느리는 허둥지둥 대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자 예전과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도 그렇고 손자의 말도 계속 마음 한구석을 찜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연아, 아까 집에 왔을 때 엄마한테 한 말이 무슨 소리야? 엄마랑 일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엄청 친해. 뭐? 그런 아저씨가 있어? 얼마나 친한데? 아빠도 알아? 손자가 더 말하려는 순간 며느리가 나타나 손자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대화는 끊겨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이 내려왔어요. 저는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현수야, 너 요즘 우연애미랑 어떠냐? 잘 지내고 있어? 둘이 문제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네.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애엄마가 뭐 잘못이라도 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남편 칠순 생일날인데 괜히 안 좋은 일을 크게 만들기는 싫어서 일단은 그냥 넘겼습니다. 말을 해도 생일이 지나면 말하자 싶었죠. 며느리와 함께 남편의 생일상을 차리고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손자를 옆에 끼고 우연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밥 위에 올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 그쪽을 쳐다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아이고, 우리 우연이 생선 좋아하지? 할아버지가 가시도 다 발랐으니까 밥이랑 같이 먹어봐라. 아버님,
그렇게 손으로 반찬 덥석덥석 집어주시면 어떡해요. 아, 지저분하게.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식탁 위에는 갑작스런 정적이 생겼고 이내 아들이 탁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뭐? 지저분해?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아버님이 어제도 흙 묻은 손으로 우연히 안으셔서 옷이 얼마나 더러진 줄 알아? 그게 얼마짜리 옷인데. 뭐? 당신 어제도 그랬던 거야? 옷이야 깨끗하게 빨면 되고 손주가 예뻐서 반찬 주시는 거고 우리도 다 그렇게 먹고 자랐어도 건강하게만 자랐어. 근데 어떻게 지저분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나랑 잠시 얘기 좀 해.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둘은 밖으로 나간 뒤 한참 후에야 돌아왔죠. 그리고는 저와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 생일이고 제가 좀 참았어야 했는데 두 분 앞에서 안 좋은 모습만 보인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따끔하게 말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요즘 애엄마가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짜증도 들고. 아까 들어보니까 어제도 우연 엄마가 아버지한테 실수한 것 같던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며느리가 집에 오자마자 한 행동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그동안 바빠서 신경을 못 썼는데 우연이가 한 말이 아무래도 이상하긴 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올라가면 흥신소 좀 알아볼게요. 제가 바빠서 그 사람들이랑 연락 자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봐 주세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 날 흥신소 연락처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회사 일로 바쁠 때 며느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흥신소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고 아들과 함께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둘은 그들이 보여준 사진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며느리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저기요, 이게 지금 다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랑 이 남자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켜본 결과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는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같이 고급 레스토랑이며 백화점도 자주 가고 신나게 돈 쓰고 다니시던데. 아들이 돈을 잘 벌게 되면서 며느리의 생활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사치를 일삼았던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며 부동산 중개업자 한 명과 몇 명의 무리와 함께 여기저기 땅을 보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불륜남을 알게 된 거였죠. 그럼 아이는요? 우리 손주는 어떻게 하고 둘이 붙어 다닌 거예요? 집에서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며느님 친정어머님께 애를 맡기더라고요. 뭐라고요? 집에서 만나요? 네. 집안에서도 만나던데요.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 사진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제야 손자가 했던 말이 단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집을 자주 비우는 틈을 타서 둘은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심지어는 집에도 자연스럽게 드나들게 된 거였죠.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손자도 몇 번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저도 충격이었지만 옆에 앉아있는 아들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이 믿기 힘든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은 분노를 참으려는 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자 저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 이 여자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 있는 집에 남자를 끌어들일 수가 있죠? 절대 용서 못해요. 그래, 나도 내 자식 마음 아프게 한 거 절대 그냥은 못 둔다. 저희는 그날 흥신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며느리의 불륜 현장을 잡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함께 몰래 며느리의 뒤를 밟아보니 손자를 또 친정에 맡겨두고 그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너무 자연스럽게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것까지 보자 더는 참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그 현장을 잡았습니다. 저희 둘을 본 며느리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여보, 어머니, 여긴 어떻게... 어떻게긴 뭐가 어떻게야. 너 우리 아들 몰래 바람 핀 것도 모자라서 집에까지 불러들여?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며느리가 변명을 하려고 하자 제 옆에 서 있던 아들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변명이야? 당신은 우리 우연히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우연히도 당신이 딴 남자 만나는 거 다 봤다며. 아들한테까지 거짓말 해가면서 그렇게 바람 피우고 싶었냐고. 그래, 현수 씨. 이렇게 된 거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 현수 씨 사랑하지 않아. 지금까지 산 것도 다 돈 때문이었으니까 이쯤에서 헤어지자. 며느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쌀쌀한 말투로 아들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인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꼴이었죠. 기가 막혀서 서 있는데 옆에 있던 며느리의 불륜남이 당황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야, 이혼을 왜 해? 하지마. 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나 사랑하잖아.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면서. 아니, 그건 그냥 해본 소리지. 정아야, 나 말 안 한 게 있는데 사실 나 결혼했어. 유부남이야. 유부남? 당신 그게 진짜야? 나한텐 그런 말 없었잖아. 당신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나는 당신만 믿었는데. 정아야, 너 순진하게 왜 이러냐? 그냥 조금 놀려고 그랬던 거지. 아무튼 이혼은 하지 마. 나도 집에 있는 우리 와이프가 알면 큰일 난다. 그리고 난 다른 가정 깰 생각은 추호도 없어. 며느리의 불륜남은 그 말만 남기고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건 며느리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 듯 했습니다. 이혼하면 그 사람과 살 생각까지 한 모양인데 모든 게 부질없는 일이었던 거죠. 저는 망연자실에 있는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 살만하다고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이 현수가 그렇게 만만했니?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네 남편은 밖에서 가족 먹여 살린다고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데 너는 아주 살판났나 보다? 돈도 펑펑 쓰고 다니고 쳤단 남자랑 바람까지 피고. 제가 바람 피우고 싶어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다 나름의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는 어머니 아들은 잘못 하나 없는 줄 아시냐고요. 아휴, 됐다. 이게 어디서 끝까지 바락바락 대들고 난리야. 내가 그동안은 현수랑 우연히 보면서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다. 현수야, 너 당장 이 인간이랑 헤어져. 집에 딴 남자 부르는 것까지 다 본 마당에 더 봐주고 들어볼 필요도 없어. 며느리는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지만 결국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뻔뻔하게 나왔죠. 알겠어요. 그럼 이혼하죠.
다 끝날 테니까 재산 분할은 해야겠네요. 뭐? 재산 분할? 당신 입에서 지금 그 말이 어떻게 나오지? 바람까지 피워놓고 재산 분할? 웃기고 있네. 그럴 권리 없어. 당신한테 내가 번 피 같은 돈 한 푼도 못 주니까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결국 아들은 이혼을 택했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불륜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고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혼 소송은 아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하고 손자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에 당분간 제가 아들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혼 초반엔 아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이내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같이 저녁을 먹던 도중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우연 엄마 말인데요. 지금 아주 엉망이래요. 이혼하고 한 번 더 그 불륜남에게 매달렸대요. 그런데 그 집 아내가 다 알아버려서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생겼답니다. 그 남자도 발 빼버리고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지도 않은 돈까지 다 위자료로 날렸다고 하네요. 게다가 친정어머니가 우연 엄마 이름으로 여기저기 돈을 빌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져서 빚쟁이한테 쫓겨다닌다더군요. 살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완전히 빈털터리래요. 아유,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다른 사람 마음 짓밟고 잘 살 수는 없는 거야. 현수야, 이제 우리 다시는 그 여자 이름도 꺼내지 말자. 우리 가족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다 끝난 일이잖니. 그 얘기를 들으니 가슴속에서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고 그날 밤 저는 모처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의 제안으로 저와 남편은 집을 정리해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 손자를 돌보고 살림을 해주며 살게 됐습니다. 손자를 볼 때면 사랑스러웠지만 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고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그 상처가 쉽게 지워지진 않을 것 같았죠. 아들은 가족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늘 앞장서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가 그 아들을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아들에게도 언젠가 또 한 번의 좋은 인연이 찾아오겠죠. 그날까지는 제가 손자를 보듬고 아들의 곁은 든든히 지켜주며 살아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